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펜 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건 타입 툴 볼게요. 의외로 타입 툴에 쓰실 때 우리는 지금 일반 편집 디자인이 아니라는 걸 잠깐 착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집 디자인 하시되 텍스트를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웹문서를 일단 만들고 해볼게요. 세문서. 그래서 크기는 그냥 800에 600짜리 세문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웹사이트에서 텍스트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텍스트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지금 앞에 있는 건 글씨라는 거고 뒤에 있는 건 그래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의 얘가 글씨도 완벽하게 디자인 요소입니다. 디자인 요소라는 얘기는 혹자는 웹사이트의 80%는 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타이포그래피만 잘 해도 웹사이트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든 사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요. 크기와 배치, 크기의 강약, 여백에 조화롭게 해주면 별다른 요소 디자인 장치 없이도 글씨만 잘 써도 깔끔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글씨를 쓸 때 우리가 포토샵에서 타입 툴을 쓸 수 있겠는데요. 타입 툴을 꾹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4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웹 디자인에서는 버티컬의 타입 툴을 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렇게 만들고 그걸 이미지로 확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 다 가로예요. 가로. 그리고 타입은 그냥 쉽게 말해서 단줄짜리 텍스트가 있는가 하면 여러 줄 텍스트가 있어요. 이건 문단을 만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부터 그냥 클릭하면 바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부터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설명은 코딩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얘는 구현하면 코딩에서 돼요 안 돼요를 구분해서 설명을 할게요. 타입 툴. 일단 폰트는 기본 폰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여기 상단에 여기에서 자, 지금 이 폰트를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이걸 폰트를 또 구분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폰트는 시스템 폰트가 있고요. 우리가 웹에서 구현할 때는 웹 폰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폰트도 또 구분을 하자면 어느 컴퓨터에나 있는 폰트가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한 폴드가 있겠죠. 여기서 어느 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또는 맥에 iOS가 깔려 있으면 맥에는 운영체제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어쨌든 맥용의 OS가 깔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기본 세팅에서 어느 컴퓨터나 있는 폰트가 있어요. 시스템 폰트. 코딩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도둠체, 뭐 바탕체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깔려 있죠. 영문으로 치면 에어리얼, 뭐 타임 뉴 로만, 뭐 이런 폰트들은 누구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어디에든 다 깔려 있는 폰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웹 디자인을 할 때 얘를 쓰면 별도로 이 사이트에 오는 유저는 폰트를 설치 안 해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글씨가 잘 나와요. 그죠? 네이버에 가보시면 네이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텍스트의 글씨 예.
무슨 채일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네이버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는 부분에서 크롬에서 보고 있어요. 네이버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는 부분에서 검사해보면 바로 그 요소를 선택을 할 거고, 오른쪽에 스타일에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코딩의 부분에서 도둠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폰트 지정을 도둠체라고 했어요. 옆에 헬베티카는 만약에 이 사이트를 맥에서 들어오면 맥에서의 기본 폰트는 헬베티카니까 걔로 보여주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문에 도둠체가 있으면 걔를 보여주고 한글에 도둠체가 있으면 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폰트들은 어느 컴퓨터에나 윈도우면 윈도우 컴퓨터에는 누구에나 깔려있는, 맥에서는 누구나 깔려있는 요걸 기본 폰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폰트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폰트가 예를 들어서 뭐 산돌 고딕 같은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폰트를 만약에 이뻐서 웹디자인에 쓰면 이 폰트는 누구에나 설치되어 있는 폰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유저가 저 폰트가 없는 유저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면 당연히 뭐로 보이냐면 얘로 보입니다. 기본 폰트. 우리가 지정한 폰트가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럼 나는 굳이 산돌 고딕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웹 폰트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유저가 들어오더라도 저 폰트가 순간 웹사이트에서 구현을 해줘요. 디자인할 때 글씨를 쓸 때 되도록이면 기본 폰트는, 기본 텍스트는 얘를 쓰셔도 되지만 안 이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나 이쁘지. 이 도둠체 좀 이따가 이제 글씨의 타입 설정할 때 다시 한번 설정을 할 거예요. 국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한글 폰트, 웹에서의 한글 폰트는 얘입니다. 나눔 고딕. 이게 구글의 웹 폰트예요. 얘를 왜 가장 많이 쓰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한글 폰트를 얘로 변환을 하면 무게가, 그러니까 파일의 크기가 엄청 커져요. 막 최소 2에서 4MB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총극이 벌어지냐면 웹사이트에 딱 들어왔을 땐 분명 도둠체였어요. 1초, 2초, 3초 지나면 걔가 다시 나눔 고딕이나 산돌 고딕으로 바뀌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웹사이트 로딩되는 그 순간에 계속 폰트를 다운로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 이게 네이버에서 만들었던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하고 협작해서 얘를 최적화해 놨어요. 그래서 무게가 아주 가볍습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변환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그나마 사이트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떠요. 자, 그래서 웹 디자인 할 때 되도록이면 폰트는 웹 폰트를 쓰자라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저장 안 하고 글씨로 살려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글씨로 살려서 코딩을 해야 아까 뭐가 된다고요? 검색이 된다고요. 우리의 웹사이트의 주 목적은 검색이에요. 빠른 로딩 속도입니다. 그 두 개를 항상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타입 툴에서 그래서 뭘 써볼 거냐면 폰트를 하나 설치하고 볼까? 그냥 일단 지금 텍스트의 기본 특징을 설명할 거니까 에어리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기본 폰트 에어리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 클릭했어요. 클릭한 다음에 색깔은 여기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시 영문으로 타이틀이라고 써볼게요. 글쎄 폰트가 바뀌었네. 에어리얼 다시 에어리얼.
글씨 크기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씨를 선택하고 키우는 건 여기 타입 틀에 썸네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썸네일이라고 했어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된 거에서 옵션 바에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일단 됐다 크게 해볼게요. 72 됐나요? 자, 지금 요거 해봤어요. 에어리얼하고 그 다음에 폰트 크기 바꿔봤습니다. 다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요번에는 뭐를 바꿔볼 거냐면 여기 레귤러 볼드 해서 얘 스타일이 있습니다. 볼드 두꺼워질 거고 이탈릭 이렇게 이탈릭이 될 거예요. 블랙은 더 두꺼운 걸 보고, 그래서 폰트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볼드의 이탈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폰트는 받고 이 옆에 있는 건 지금 보면 크리스프가 있고 샤프가 있고 스트롱이 있고 스무스가 있습니다. 스무드 있는데 여기에서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샤프나 크리스프나 스트롱은 써도 웹페이지의 표현이 그닥 안됩니다. 웹페이지에서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건 요 스무스예요. 스무스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게 얘를 체크하고 일단 난부터 해볼게요. 난을 해버리면 여기 이 사선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격자, 무늬, 계단 현상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되게 보기 싫어요. 얘를 스무스로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요거 이 난이라는 녀석을 쓸 일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어디 보여드렸죠? 네이버 보여드렸죠. 네이버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이트를 디자인하는데 그냥 가장 베이스의 패러그래프의 글씨 글꼴을 도듬체라고 했다라고 해봅시다. 한번 써볼게요. 얘가 이 네이버가 도듬체의 글씨 크기가 몇이냐면 12픽셀이에요. 12픽셀로 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 폰트 사이즈란 녀석이 12픽셀입니다. 얘가 12픽셀.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써볼까요? 한번. 네이버를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는 부분을 복사했어요. 포토샵에 와볼게요. 타입 툴로 하고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A 해서 저는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했고요. 자, 폰트에서 도듬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영문의 도텀이라고 해도 되고 한글로 도듬이 있니? 한글은 안 보이고 영문의 DOTUM 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어딨냐? 써볼게요. TUM 직접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TUM이라고 썼어요. 자, 아까 폰트 크기가 몇이었죠? 12였어요. 그죠? 예, 폰트 크기 12로 해볼게요. 레졸루션 여기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십니다. 그거랑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레이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이버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라는 거 있죠? 컨트롤 J에서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J 하나 더 만드시고 살짝 아래로 내릴게요. 어떤 툴을 쓰고 있든 간에 컨트롤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뀐다 라고 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 살짝 내려 볼게요. 자, 지금 글씨를 잘 보시면 네이버 웹페이지 글씨랑 달라요. 네이버 웹페이지의 글씨는 네이버 웹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얘 글씨가 가장자리가 굉장히 또렷또렷하거든요. 선명하고. 제가 그냥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캡처해서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건 네이버에서 캡처 온 거. 우리가 쓴 거. 우리가 쓴 건 뭉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얘에다가 해볼게요. 이 녀석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얘를 none으로 처리를 해요. 색깔도 똑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색깔이 얘의 색깔은 컬러 피커로 해야 되겠네.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요 녀석 띵 선택을 했어요. 구시의 컬러이군요. 자, 어떻습니까? 얘랑 똑같죠? 우리가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해 온 거랑 그리고 내가 지금 직접 쓴 거랑 똑같습니다. 크리스프라는 녀석은 딱 요때만 쓸 일이 있어요. 기본 텍스트가 12픽셀의 도둠이나 도둠체이면 그때 이렇게 쓰시면 네이버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젤 쓰면 글씨가 안 이쁩니다. 이게 여기에서 1픽셀에도 커지잖아요. 정말 안 이뻐요. 제가 13픽셀로 해볼게요. 이게 조금 커졌고요. 그러면 글씨가 기존에 보던 거랑 조금 달라요. 얘가 또 11픽셀로 한번 줄여볼게요. 얘가 늘상 보던 12픽셀이고 얘가 지금 11이고 얘가 지금 12예요. 글씨가 조금씩 뭉개집니다. 비율이 살짝 안 맞아요. 이 크기는 어디에만 쓰냐면 지금 제가 12를 썼거든요. 본문 네이버의 본문은 12예요. 그러면 어디가 얘보다 작게 되어 있냐면 보통 푸터에 가보실게요. 네이버의 푸터에 가보시면 보통 여기에 있는 글씨가 본문보다는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똑같은 것 같은걸? 잠깐만 검사. 네, 네이버는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워낙에 본문 크기가 12로 작았기 때문에 얘는 똑같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웹 디자인에서 폰트 사이즈는 가장 베이스는 네이버가 작은 축이고요. 가장 기본 글씨 크기는 16픽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문의 크기는 16픽셀, 그러면 푸터는 대부분 14나 12를 써요. 푸터에서는. 얘가 본문. 초반에 실수를 안 하려면 본문을 16으로 잡고 나머지를 그거 대비해서 뭐 1.5배, 2배, 2.5배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폰트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면 돼요.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폰트 사이즈. 맨 처음에 저거 잡는 것도 지나치게 이걸 크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글씨를 못 읽어요. 너무 벙벙해서. 자, 지금 우리가 타입 툴로 글씨 한 줄을 입력해 봤어요. 이거. 자, 만약에 웹사이트에서 이제 요거는 한 줄이었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웹사이트의 모양새가 요런 거라고 해봅시다.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제목, 설명 이거를 쓰겠대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단줄로 작성을 했죠. 이거는 잠깐 눈 좀 끄고 얘도 끄고 얘와 똑같은 걸 위에다가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 툴. 자, 좀 전에 글씨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단줄 클릭해서 만드는 게 있고 여러 줄을 만드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 줄로 해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봅시다. 타입 툴. 여기 지금 좀 전에 썼던 것들은 앞에 눈을 다 껐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눈을 다 꺼주시고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지죠. 여기 안에다가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unique and
모던 디자인 좀 저 그림 보고 하시면 돼요. 엔터 포트폴리오 PSD 템플릿. 그 다음에 블러블러 해서 더미 텍스트는 포토샵에 있는 더미 텍스트를 쓸게요. 자, 폰트는 그냥 영문 폰트 아무거나 에어리얼을 써보겠습니다. 에어리얼. 이게 꼭 에어리얼이 안 나와. 그냥 다른 아무거나 해볼게요. 기본 폰트 에어리얼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T 좀 해주세요. 여기 글씨 대충 썼으면 두 줄 썼으면 컨트롤 T 해주세요. 안에서 여기 안에서 컨트롤 A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하면 캐릭터 패널이 나올 거예요. 캐릭터 패널에서 여기 줄강 이 행의 높이를요 오토로 일단 바꿀게요. 여기 행의 높이를 오토로 바꿔주세요. 두 줄 입력했고 행의 높이를 오토로. 정렬을 가운데로 해볼까요? 여기 정렬도 가운데로 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 가운데. 템플릿 밑에 엔터하고 여기에다가 더미 텍스트 좀 넣을게요. 두 줄 정도 넣을 겁니다. 자, 더미 텍스트는 위에 타입 메뉴에서 타입 페이스트 로렘 입섬 타입에서 페이스트 로렘 입섬 누를게요. 두 줄 정도만 나오게 할 거니까 대충 뒤에는 좀 지울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글씨를 써줬어요. 밑에 거와 유사하게 글씨의 폰트들을 글씨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첫 줄 약 25 정도로 해볼게요. 24. 두 번째 포트폴리오 PSD의 템플릿은 한 40 해볼게요. 선택해서 한 48. 그 다음에 밑에 더미 텍스트는 기본 폰트가 16이라고 했으니까 16 쓸게요. 16. 자, 대충 에어리어로 해서 크리스프 남 말고 스무스로 할게요. 자, 이게 디자인 완성본이라고 칩시다. 이제 얘를 보고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코딩을 한다면 우리는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폰트는 뭐 다 확인했으니까 글씨 크기 글자의 크기 확인해야 되고요. 글자의 자간 확인해야 되고 글자의 행의 높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 세 개. 뭐 색상도 당연히 확인할 거고. 저걸 확인해서 우리가 CSS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쓴 게 저거를 파악하는데 쉽냐 이겁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가 나중에 수정이 용이하냐도 따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폰트의 크기부터 확인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타입 2를 보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가 나오니까 아 얘는 24구나. 여기를 클릭하면 아 얘는 48이구나. 여기를 클릭하면 16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오케이 됐고. 자간 볼게요. 자간은 얘를 선택을 이게 커서가 지금 여기에서 껌뻑껌뻑 거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컨트롤 T를 해보면 자, 첫 줄을 선택을 해봅시다. 첫 줄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VA 트래킹이라는 녀석이 자간이에요. 이 트래킹이라는 녀석을 만약에 키우면 한 50으로 키워볼게요. 그러면 글씨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50으로 키워봤어요. 얘가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자간을 예를 들어 100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글씨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자간은 저기 이 트래킹으로 지금 수정을 했죠. 트래킹이라는 녀석으로. 얘는 CSS에서 당연히 OK입니다.
CSS 구현 가능. 글씨 크기 당연히 CSS OK 가능.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볼게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글씨를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약간 미적으로 이쁘냐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직사형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보기 편하다고요. 좀 가늘고 날씬한 게. 그럴 때 여기에서 이 글씨가 조금 가늘게 나오게 하려고 여기 이 부분을 80으로 한번 줄여봤어요. 지나치게 좀 줄이긴 했지만, 자, 이렇게 줄여버리면 얘는 코딩으로 구현 불가합니다. 글씨 기본 속성에서 쟤를 줄이는 속성은 없어요. CSS 속성 중에서 저 너비를 줄이는 속성은 없습니다. 얘가 일반적인 그냥 뭐 편집 디자인에서는 저거 많이 해요. 얘를 살짝 90%, 95%를 줄이면 글씨가 조금 더 예뻐지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코딩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을 저장할 거니까. 근데 얘 이건 뭐라고 읽는 거냐? 한글로는 장평이라고 하죠. 장평은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CSS에서 구현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행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포토샵에서 어느 부분을 잘 보시냐면 여기 이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의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 글씨가 있으면 여기 글씨가 위아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 요 높이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행의 높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CSS 용어로 하면 얘가 라인의 하이트예요. 저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쓴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토라고 되어 있어요. 몇 픽셀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픽셀로 써야 되는데. 아까 네이버 잠깐 다시 한번 가보면 네이버는 여기 아까 이 녀석 네이버를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라는 부분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10인데 라인 하이트가 14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렸을 때 여기에 14라고 나오죠. 이 글씨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특히 세로. 만약에 제가 얘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30으로 올려봤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30으로 올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32픽셀의 높이 안에서 글씨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CSS에서 설명할 거지만 이게 중요해요. 얘를 파악하는 게 포토샵에서. 근데 얘가 뭐로 되어 있으면 오토로 되어 있으면 도대체 몇 픽셀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오는 이 높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안 맞아요. 이 높이가 그 높이 아니냐?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지정할 때는 행의 높이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 행의 높이라는 이 녀석은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 자 아까 제가 네이버 여기 한 줄 아까 썼었죠. 이 한 줄 쓴 거 밑에 있는 얘 한 줄 다시 오픈을 했어요. 얘한테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행의 높이가 얘는 92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있는 좀 전에 네이버는 얘가 92씩이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라인 하이트를 92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준 거냐면 여기 아까 네이버에서 얘의 하이트를 92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92의 높이, 이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보가 디자인을 보고 얘 라인 하이트 몇이야라고 해서 이걸 보고 쓰면 안 된다고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라인 하이트는 한 줄이 있는 건 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의미가 생기냐면 두 줄일 때 생겨요. 엔터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92라고 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줄 이상일 때만 라인 하이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 줄일 때는 포토샵에 있는 라인 하이트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위에 쓴 건
얘가 오토로 돼 있어서 라인 하이트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이 글씨와 이 글씨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간격을 보려면 얘가 얘 사이의 간격,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디자인할 때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디자인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마키 툴로 확인을 해봤어요. 대충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인포에서 F8 눌러서 인포에서 보면 이 높이가 18픽셀이래요. 즉 요 높이가 18픽셀이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CSS를 배우면 외부의 여백이라는 마진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아래 마진을 주든 얘한테다가 위에 마진을 주든 마진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18픽셀이라고 쓰시면 안 맞습니다. 왜냐면 글씨는 다 아까 네이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크기가 있거든요. 저건 누구하고 감안을 해야 되냐면 라인 하이트하고 감안을 해야 돼요. 모든 글씨들은 라인 하이트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쓴 것도 라인 하이트가 있어요. 근데 아까 오토로 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크기는 사실 이거와 유사하긴 유사해요. 이 높이와 1, 2픽셀 차이는 있지만 유사합니다. 그러면 마진을 쓸 때 요거랑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우리가 마진을 안 줘도 여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마진을 나중에. 그런 걸 파악하기가 얘가 되게 불편해져요. 여기가 오토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이와 이 사이를 제가 수치로 50을 넣었어요. 50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에서 얘를 행의 높이를 50 넣었어요. 그러면 글씨들이 가지고 있는 높이는 다 라인 하이트가 50이 돼 버립니다. 그래도 얘 간격을 보고 맞추는 건 똑같이 까다롭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디자인을 하실 때 절대로 패러그래프 하나에다가 이렇게 각기 다른 폰트를 하나에다 몰아서 디자인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 바람직한 거였냐면 하나하나 다 분리돼 있었어야 돼요. 얘가 다시 이것만 잘라서 복사해서 타입 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 중간의 부분만 또 복사해서 타입 툴로 다시 하나 만들었고요. 밑에 패러그래프도 복사해서 다시 타입 툴로 만듭니다. 좀 전에 했던 건 잠깐 꺼볼게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좀 다시 볼게요. 얘는 패러그래프였으니까 만들 때부터 패러그래프로 만드는 게 바람직했겠네요. 패러그래프는 드래그해서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게요. 자, 좀 전에는 하나에 다 몰아서 디자인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레이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어요. 밑에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 해서 모두 분리를 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얘들의 간격을 조절할 때도, 자 지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면 얘가 별도의 레이어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픽셀 단위로 얘들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만들었던, 이제 다시 꺼보고 얘 켜보면, 얘는 좀 전에 만든 이 녀석은 만약에 이 사이와 이 사이를 떨구려면 여기에서 엔터를 때리면 떨궈지겠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픽셀 단위로 위아래를 조절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라인 하이트를 조절해봤자 얘를 내가 입맛대로 조절하기가 되게 불편해져요. 얘가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 웹 디자인 할 때 유념해서 텍스트를 쓰실 때는 지금처럼 다 분리
돼 있도록. 그리고 단줄짜리, 지금 이 쓴 거 유니크와 포트폴리오는 단줄짜리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누구는 밑에 패러그래프는 반드시 여기에 컨트롤 T 해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픽셀을 반드시 써주세요. 얘가 21이면 21, 30이면 30입. 두 줄 이상에서는 저 라인 하이트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얘를 나중에 보고 코딩할 때 편하게 하려면 두 줄 이상짜리에는 반드시 라인 하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요 행의 높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줄짜리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들은 상관없어요. 얘한테는 이 라인 하이트가 100이 있든 90이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줄짜리 이상에서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여기 이렇게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이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제목, 설명, 뭐 링크 뭐 이런 식의 보통 세트가 하나가 되죠. 얘를 잘 보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나 마름모. 역으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잘 없어요. 그죠?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스타일도 다른 잘 돼 있는 사이트에서 눈여겨보세요. 대부분 다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너비도 되게 중요해요. 이 글씨의 너비. 이 글씨의 너비는 가로로 60에서 90글자 사이입니다. 예. 이걸 넘어가면 사용자는 안 읽어요. 읽기가 불편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또 모바일에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별도의 문서에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 좀 할게요. 맨 처음에 이거 한 줄로 막 쭉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요. 네, 보기. 네, 타입 툴 보고 있고요. 기본은 설명했고 펜 툴과 타입 툴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걸 다 그룹핑하고 지금 걸 모두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을게요. 여기 이것들을 지금 거를 다 묶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을게요. 이건 타입의 기본 특징을 봤고요. 타입 하나 더 만들어서 봅시다. 그룹을 끌게요. 앞에 끄고 다시 여기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선택해서 컨트롤 G 한 다음에 묶어줬어요. 그리고 앞에 눈을 껐습니다. 자, 타입 툴과 펜 툴과 타입 툴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해볼게요. 타입 툴, 펜 툴부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펜 툴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다음 거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물결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입 툴을 클릭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여기 이 패스 위에 살짝 올라오면 커서가 물결 무늬로 바뀌어요. 확인됐습니까? 여기에 타입 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에 오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바뀔 때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글씨를 써 보십니다. 됐나요? 자, 질문. 이건 코딩으로 구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저렇게 하면 웹페이지에 저걸 글씨 하나하나 살려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정들이 코딩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안냐는 그런 표정들인데 그치?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간입니다. 네. 되긴 돼요. CSS로 구현 가능합니다. 한자 하나 글씨 하나 다 바꿔서 구현돼요. 패스도 구현됩니다. 나중에 저 패스는 뭐로 저장되냐면 SVG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SVG 위에다가 텍스트를 CSS로 굴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로 한번 웹 디자인을 해볼 때 저거 써볼 거예요. 구현되려면 얘가 이 패스가 SVG로 돼야 된다는 건 이 패스, 지금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라인의 패스를 선택을 이걸 콕해서 이거 일러스트로 다시 가져가야 돼요. 일러스트로 가져가서 SVG 코드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한 다음에 텍스트랑 섞어서 CSS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 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SVG와 그러니까 쉐이프 틀과 섞어서 텍스트를 쓰는 방법은 쉬었다가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저희가 글씨를 썼는데요. 타입 툴 일단 다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왔을 때 컨트롤을 눌러 보실게요. 컨트롤. 여기에서 잠깐만. 부분 선택 툴을 눌러야 되던가? 네, 부분 선택 툴을 눌러 볼게요. 여기 디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보이십니까? 자,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 패스 안쪽으로, 다시 위로 올리면 위쪽으로, 그리고 이 왼쪽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게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을 이런 식으로 좌우로 밀 수가 있고요. 물론 끝쪽에 가면 끝점도, 여기에서 끝점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얘가 끝점이 짧게 돼 있어서 안에 글씨가 안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얘를 끝점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금이 위고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기 시작점과 끝점에서 여기 텍스트가 패러그래프에서 정렬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앞쪽부터 채워지겠습니다. 자, 얘가 코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 글씨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하나하나 선택해 보면 얘가 다 이렇게 살아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VG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SVG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한자 어쨌든 글씨가 이렇게 보시면 살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구현하실 수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여기도 텍스트가 동그라미 안에 이런 식으로 글씨 하나하나 살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얘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포토샵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패스는 잠깐 위로 있으라고 하고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툴박스에서 사각형 일단 한번 봅시다. 렉탱글 툴 선택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봐 주세요. 뭐 채색이 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려봅시다. 자, 쉐이프 툴로 사각형을 그려보셨습니까? 그 상태에서 타입 툴을 선택해 볼게요. 타입 툴. 자, 타입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가 여기 바깥에 있을 때 마우스 커서의 모양과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커서 모양이 달라요. 여기에는 그냥 글씨를 쓰겠다라는 거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짝대기가 있다는 얘기는 저 모양 안에 글씨를 가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하고 글씨를 써보면 우리가 작성한 저 사각형 쉐이프 안에
글씨가 들어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건 사각형이었고 원형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에다가 따르군요. 오른쪽에 쉐이프 툴로 일립스 선택을 해볼게요. 정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Shift 드래그 해서 정원을 만들게요. Alt Shift 드래그 해서 원형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 타입 툴 선택하고 여기 자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지금 타입 툴을 잘 보시면 바깥쪽으로 가면 물결 표시가 나온다는 건 저 패스로 동그랗게 바깥쪽으로 돌면서 글씨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돈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쪽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커서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클릭하고 글씨를 써보시면 글씨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볼게요. 뭐 라인 하이트가 있어서 그런데 오토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저 원형의 안에 가운데 정렬하는 게 이쁘겠네. 가운데 정렬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원 안에 텍스트를 가두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사이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중에 코딩으로도 구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고 이건 CSS로 구현 가능할까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 지금껏 했던 건 다시 그룹으로 처리하고 끌게요. 좀 전에 다 작성했던 건 또 그룹으로 해서 그룹으로 쭉 묶고 다시 껐어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사각형.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만드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모양이 다르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벡터라고 했죠. 벡터라는 얘기는 여기 선택 툴에서 패스의 셀렉션 툴을 클릭해서 얘들을 클릭을 해보면 사방에 앵커 포인트가 있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만들어 라고 해서 좌표 개념으로 얘는 그래픽을 그린 벡터 요소입니다. 이 벡터 요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서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요 왼쪽에 있는 건 요것만 선택을 해서 한 이 정도로 움직여서 여기로 옮길 거예요. 해볼게요. 부분 선택 툴, 디렉트의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디렉트의 셀렉션 툴 선택. 다른데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 모서리를 클릭을 해요. 얘만 까맣게 체크되게. 나머지 모서리의 앵커 포인트는 비어 있어요. 얘만 선택한 겁니다. 됐습니까? 부분 선택 툴로 얘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동할 거니까 Shift를 해서 이렇게 이동할게요. 됐나요? 중간에 앵커 포인트 하나 추가하고 얘가 곡선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중간에 앵커 포인트를 하나 추가하겠답니다. 그럼 펜 툴에 가서 펜을 선택해요. 펜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가면 새로운 앵커 포인트를 시작해서 새로운 드로잉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 선 위에 올라오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이 패스 위에서 앵커 포인트를 하나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클릭 했습니까? 부분 선택 툴로 여기 지금 앞뒤에 날개가 생겼어요. 날개를 이렇게 꺾어서 뭐 한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날라나? 뭐 이렇게 꺾어 봅시다. 되셨는지요? 여기 안에다 텍스트를 씁시다. 다시 타입 툴 선택하고 여기 안에 클릭해서 블라블라 해서 텍스트를 써볼게요. 그냥 페이스트 로렘 이썸 해서 더미 텍스트를 넣을게요.
컨트롤 T에서 그냥 일단 한 18픽셀 란 하이튼 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구현한 건 CSS로 구현 가능합니다. CSS의 새로 생긴 속성, CSS3에서 새로 생긴 속성 중에 shape outside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린 저 패스에 따라서 글씨를 가둘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I 때문에 그렇습니다. I라는 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코딩할 때는 항상 이 녀석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테크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저 녀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모양을 가둘 수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그림을 가리는 거고 이거 안에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 클립 패스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쉐이프 아웃사이드라는 걸 이용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좌표처럼 만들어서 다각형도 보면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안에 텍스트를 가둘 수 있어요. 좌표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좌표를 이용해서. 지금 얘는 딱 요거 마칭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을 가리는 거지만 CSS로 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 호환에도 보면 누가 안 된대요. 얘가 안 된대요. 요 녀석. I에서 안 돼요. 자, 제가 코딩할 때 점유율 한번 보여드렸죠?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보여드렸었는데 브라우저 점유율에서 이제 정말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유저를 가지고 있는 저 I. 하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I 이용해서 안 나오는 CSS는 구현하시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와 연관된 예제를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이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꺾게 하는 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텍스트가 사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에 따라서 여기 좌표를 만들면 그 좌표에 따라서 얘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I에서 완벽하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여긴 라이브러를 썼어요. 라이브러를 쓰면 가능합니다. 별도의 라이브러를 적용하면 저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디자인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만 I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shape outside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아니지만 아까 누굽니까? 원형으로 하는 건 여기가 아니었어? 어디 갔니? 패스에 따라서 흐르게 하는 거랑 그리고 원형에 가두는 것 정도는 가능하니까 디자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이 조금 재미없게 되는 이유는 브라우저가 걔를 지원 못하는 게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범한 디자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누구 때문에? I 때문에. 네,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스크립트로 구현 가능합니다. 다음 포토샵 다시 갈게요.